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오늘은 이제 저희 뉴스픽스에서 다루겠지만 네. BTS도 돌아오고요. 네. 또 한국 뮤지컬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굉장히 좀 설렙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이 많은 그런, 물론 안 좋은 소식들도 앞에 네. 저희가 조금 전하겠지만 뒤에 좋은 소식들이 많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엔돌핀 좀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늘 좀 사건, 사고 소식들을 좀 전하기 마련인데 오늘 좀 끝부분에 가면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들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공황장애 감기약 때문 코미디 같은 일.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뒤에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우선 이 약물 복용 운전 혐의를 받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난 8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에 강남구 한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이 이경규 씨 본인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 씨에 대한 내사에 나서게 된 거고요. 이경규 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약을 복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가졌어요. 네. 약물 복용 운전 혐의를 받게 된 과정을 이경규 씨가 직접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아침에 감기에 걸려서 이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색과 기종이 똑같은 차가 있어서 그 차를 본인 차인 걸로 알고 몰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가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 가방이 아마 차 안에 뒀던 것 같아요. 네. 이 가방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서 차를 돌려줬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가서 처방해준 처방전까지 다 보여줬다고 해요. 당초 일부 보도에서는 이경규 씨가 이 실내 골프 연습장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실내 골프 연습장을 방문한 게 아니라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었던 건물에 위치한 약국을 찾은 네.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사 다 받고 소명까지 다 하고 나왔다고 하면서 감기약은 지금도 복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약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차를 내 차인 줄 알고 잘못 몰고 갔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관련돼서 일이 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경규 씨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공황 장애를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죠. 호주가 이렇게 했으면 호주는 여기가 시드니고 제가 간 곳은 다 반대쪽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해요. 운전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맨 끝에 딱 도로 끝만 보여.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이제 불안감들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야. 달리다가 탁 불을 꺼요. 그러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한데 별이 옆에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진짜.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늘을 탁 쳐다보는 순간 광활한 이 우주의 외로움. 과연 저 별은 뭐냐 이거지. 나는 뭐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울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 쓰러졌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정신과를 한번 가봐라, 누가. 가니까 약을 지어주더라고.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10년째 계속 드시는 거예요? 씨에 계속 먹고 있죠. 그래서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으면 또 불안해. 정말 저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데 10년째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셨군요. 사실 약을 안 먹어도 되지만 안 먹으면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공황장애가 완전히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이경규 씨 굉장히 대중에게 밝고 유쾌한 모습 맞아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의 연예계 생활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내지는 초조함도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직업이 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연예인들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직업의 어떤 뒷면, 명암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경찰 측에서는 물론 이제 아직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지긴 해야겠지만 정상 처방약도 약물 운전 혐의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또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러니까 처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 제45조를 보면 과로한때 등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당연히 음주운전은 안 되죠. 이 외에도 과로라든지 질병 또 약물의 영향과 같은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마약이나 대마 같은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는 당연히 운전대 네. 잡으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되는 경우 뭐 면허 취소라든지 정지 또는 징역형이나 벌금 같은 강한 제재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련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또 이경규 씨의 복용 약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으로 만약에 운전에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경찰의 시각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경규 씨가 현재 64세죠. 네. 1981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44년 차 뭐 정말 개그계의 대부일 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대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사건 사고에 휘말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동안. 대표적인 무사고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성급하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무사고 행보에 처음으로 이번 사안이 오점이 될지 아니면 해프닝이 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경규 씨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대중들이. 대중들의 반응도 지금 어떤 건가요? 사실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이경규 씨를 믿는다는 반응이 아, 지배적입니다. 뭐 네. 이경규 씨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대중이 이경규 씨를 믿고 있고 신뢰가 오랫동안 쌓여온 만큼 납득 가능한 결과가 나오기를 아마도 모든 대중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이제 연예인들의 공황 장애가 또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방송인 중에서는 이제 정용돈 씨가 이제 20년 넘게 불안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영도 씨가 2015년에 이 불안 장애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2020년 11월 초에 불안장애 악화로 다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가 12월에 방송 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용돈 씨를 둘러싼 루머들이 있어요. 가정 불화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건강 이상설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 한 종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정영돈 씨가 개그맨으로 활약했던 당시에 이 짓궂은 팬의 장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토로한 적이 어떤 있는데요. 장난이었던 건가요? 팬이 짓궂게 장난을 쳐서 길에 쓰러졌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품에 안겨있던 갓난 이 딸아이를 빼앗겼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가면서 불안이 증폭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쌍둥이 딸을 얻었잖아요. 네네. 아이들한테 뭐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겠지만
정말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에 3개월 동안 녹화했던 프로그램 분량만 106개였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한 이틀 정도만 쉬고 쉰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앞만 보고 이렇게 달리다가 결국에 이제 공황장애 같은 병을 얻었다라는 취지의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라든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 정영돈 씨 외에도 뭐 배우 설이나 씨, 또 이병헌 씨, 가수 윤종신 씨, 방송인 김구라 씨 등이 공황장애를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참, 이 연예인들의 생활이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진짜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 유독 이렇게 좀 공황장애를 앓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을 땐 그걸 얻기 위한 불안함이 클 것이고 인기가 있을 땐 그걸 지키기 위한 불안함이 분명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대중이 늘 비판의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너무 가혹한 시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방송이라는 제작 환경 자체가 사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제작 환경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긴장도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감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쉽사리 예단하는 건 좀 금물인 것 같습니다. 네, 44년간 정말 어떠한 스캔들도 없이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이경규 씨, 이번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뭐 하는 거야? 네, 가수 이무진 씨가 충남의 천안행사 무대 리허설 도중에 스태프의 고압적인 태도에 갑질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의 상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만할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따가 공연할 때 음향 잠시 시간 드릴게요. 예, 지금은 리허설 다음 팀 대기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저 목소리가 이제 현장 스태프 목소리인가요? 이게 좀 약간 반말도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리허설을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방적으로 리허설이 중단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텝 갑질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지금 반말한 것도 문제고 또 문제가 이따가 공연할 때 음향 잡는 시간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음향 잡는 시간은 리허설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리허설 때 네. 사실 그걸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공연할 때 그 시간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무대에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무진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말 자체가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리허설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걸 리허설 시간에 그만하자고 하고 공연하기 전에 이 잡는 시간을 주겠다고 하면 공연하면서 리허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게 아티스트에 대한 매너도 아니고 이 공연을 보러 온 관객에 대한 매너도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화법입니다. 그리고 리허설이라는 건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방에 의해서 중단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텝이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무대에 서 있는 아티스트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의사가 일치했을 때 이제 이 리허설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제 좀 축약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뒤 전후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음 팀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없고 다음 팀이 있어서 빨리 하자의 의미였던 건지 그냥 다음 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만하자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상대에 대한 예의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열린 공간이잖아요. 관객들이 다 듣고 야유를 보냈단 말이에요. 전체 거기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에 대한 매너에서 벗어난 화법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커 보입니다. 사실 이 가수 이무진 씨도 굉장히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정말 역력하게 드러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앞에서 이제 약간 그 관중석에서도 막 이렇게 좀 야유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이무진 씨를 좀 달래는 듯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무진 씨 본인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일단 뭐 팬 커뮤니티를 통해서 경우가 없는 행동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태프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화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서 뭔가 딱 이렇게 그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네. 이게 굉장히 좀 무례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유명인이기 때문에 참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싸움의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거든요. 저 스텝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무진 씨가 앞에 팬들도 와 있고 또 관객들도 와 있고 다른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순간이 굉장히 당황스럽기 때문에 무대에 내려갔을 텐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속사가 이 현장 스태프의 부적절한 언행과 무리한 대응에 매우 유감을 표현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사실 이제 그 아마 객석에서 찍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인터넷이나 SNS에 업로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미 이게 좀 뭔가 내가 잘못을 했다는 걸 인지는 했던 것 같거든요. 이 행사 주최 측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일단 사실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팬들이 야유를 보냈다는 것 또는 관객들이 야유를 보냈다는 건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반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 올리지 말아주세요 할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어야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5일 발표한 사과문을 보면 개막식 축하 공연 리허설 중 발생한 현장 스태프 간 소통 문제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관객과 팬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어요. 관객과 팬들에게 그렇죠. 사과를 드린다고요? 일단 가장 기분이 나빴을 사람은 이무진 씨잖아요. 네, 이무진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없어요. 네, 이것도 보네요. 문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소통 문제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일방의 강압적인 일방적으로. 행태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소통 문제라고 한다면 이무진 씨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네네.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과문이 나왔을 때 상당히 논란이 컸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분노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인데 행사 주최 측이 그 이후에는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했나요? 네, 2차 사과문을 냈어요. 1차 사과문 때 논란이 커지면서 2차 사과문을 냈는데 이때 이제 해당 스태프가 사과문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행사 주최가 천안시였습니다. 이 천안시가 행사 운영 대행사에 강력한 경고와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대행사 측이 해당 스태프를 경제 조치했다라고 하면서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구체적인 조치라는 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차 사과문이 나오고 그 사과문이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런 논란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사과의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제대로 된 대응을
적절한 그 시점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났는데 리허설 사태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야외 행사장에서 리허설 문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무진 씨뿐만 아니라 이제 공연 직전에 이 리허설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가수 이 헤이즈가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8일이었죠. 이 8일에 경주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이후에 헤이즈가 본인 SNS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쉽고 속상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왜냐하면 헤이즈가 공연 당일날 경주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요. 하루 전날 내려갔다고 합니다. 미리 내려가 있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리허설을 준비할 그런 준비가 헤이즈 입장에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연 당일 오후 4시경에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걸 알게 됐고요. 리허설, 공연 모두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장비 문제라는 게 어떤 공연장에서든 특히나 이제 실외 바깥 공연장에서는 더 심하게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도 그렇죠.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야외에서는. 리허설을 네. 잘해도 공연 이 당일에 또 공연 당시에 무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연 당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그냥 갑니다. 관객도 있고 공연이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리허설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공연 전까지 복귀가 안 되면 사실 그날 공연은 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헤이즈 씨 입장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바로 전날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공연 당일이 아니라 사전에 도착해서 준비까지 마쳤는데도 장비 문제 때문에 리허설도 무대에도 서지 못했다는 것, 공연이 무산됐다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로 남아 보입니다. 네, 이 아티스트에게 정말 리허설은 이게 뭐 단순히 뭐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최상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이 공연에서 리허설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어진다는 건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좀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 사실 뭐 앞서 이제 헤이즈 씨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작동, 이 기계 오작동 때문에 이제 공연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리허설에 충분한 시간이나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황이 좀 여유로우면 충분한 리허설을 거치고 무대에 서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 공연에서 보여줘야 될 분량의 한 절반 정도만 리허설 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충분한 리허설을 갖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스태프들 대부분이 뭐 계약직이거나 정규직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때 이제 그렇죠. 좀 팀으로 꾸려지는 경우가 많다 네, 보니까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이고 또 공연이 집중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봄과 아, 가을, 맞아요. 연말과 네. 연초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사 스텝 중에 정말 일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스텝들이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뭔가 숙련되지 못한 스텝들이 올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 관리도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축제라든지 야외 행사 전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를 빛내주러 온 아티스트를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스태프도 이 좀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간다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예비 신부에게 딱 걸렸나? 결혼을 앞둔 한 뮤지컬 배우가 동료 배우와의 사적인 사진이 유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국내 뮤지컬계가 때 아닌 이 불륜 소동으로 얼룩지고 있다고요? 이미 지금 이 두 배우 실명이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고요. 기사화도 됐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박준희 씨와 우진영 씨입니다. 이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서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했는데요. 지난 5일 박준희 씨의 SNS에 게재된 사진이 파장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속옷 차림의 박준희 씨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에 우진영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 박준희 씨 SNS에 게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추정될 만큼의 다정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카톡 대화 내용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와의 웨딩 계약 내용까지 포함된 게시물이 공개되면서 불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해당 사진들 10여 분 만에 곧 삭제됐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됐고요. 두 사람의 이 사생활 사진을 올리고 메신저 메시지를 올린 사람 바로 박준희 씨의 예비 신부가 아니겠느냐, 이런 누리꾼들의 추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녀의 사진이 이게 좀 보였는데, 이게 이제 두 배우는 지금 이제 뮤지컬계에서도 이제 굉장히 뭐 출연 예정작에서 다 이렇게 배제가 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파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사람 함께 출연 중이던 뮤지컬, 이 배우던 뮤지컬에서 하차한 상황이고요. 일부 공연 배우 교체로 진행이 됐고 지난 7일에는 아예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파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박준희 씨가 팬덤을 가지고 있을 만큼 뮤지컬계에서 인기 있는 뮤지컬 배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진스키 또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등곡 등 이 새 작품에 연달아 이 출연 예정이었었거든요. 여기서도 제외가 됐고요. 스모커 OST에서 음원이 삭제됐습니다. 음원이 삭제됐다는 건 다시 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두 사람의 계정 현재 비활성화됐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박준희 씨의 공식 팬카페에서 모든 팬들이 상당히 실망했다라고 전하면서 이달 중에 팬카페 폐쇄를 공지했습니다. 박준희 씨가 2016년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무대에 선 그런 배우고요. 네. 지금 우진영 씨 같은 경우는 배우던 뮤지컬이 데뷔작입니다. 아, 이번이 데뷔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이제 뮤지컬계에서 손절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논란에 대해서 두 사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두 사람에 대한 여론 상당히 싸늘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참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고 마음이 좀 들고요. 또 이번 사건과 더불어서 최근 이제 뮤지컬계가 일부 배우들의 잇따른 사생활 논란으로 좀 떠들썩한데요. 지난달 24일에는 뮤지컬 배우 전호준 씨의 폭행 의혹이 또 제기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연인 A 씨가 SNS에 폭로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건데요. A 씨는 전호준 씨가 결혼을 빙자해서 1,000만 원가량을 갈취했고 성병을 옮겼고 또 폭행까지 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폭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멍든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라든지 전호준 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경찰의 이 조서 일부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호준 씨가 25일 다음 날이죠. 자택에 무단 침입한 상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라고 하면서 정당방위였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네.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27일에 전호준 씨가 다시 전 연인 A 씨를 결코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에게 입은 상처라고 이 공개한 사진, 하지만 자기는 여자를 폭행하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백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 결백 호소에도 불구하고 A 씨의 폭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호준 씨가 본인과 만나면서 다른 이성들을 만났다는 거죠. 양다리 의혹까지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폭로전이 계속되면서 전호준 씨 결국 출연 예정이던 연극에서 하차했습니다. 양쪽 다 지금 이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뮤지컬 배우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생활 논란이 이렇게 좀 이어지고 또 그게 자신의 어떤 뮤지컬계에서의 커리어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 이제 할리우드나 외국에서는 이 배우의 어떤 사생활과 작품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정서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대를 보는데 사생활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는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무대를 보고 있는 관객은 감정이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평가 기준이 상당히 서구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생활 이슈라고만 치부하기 어려운 게 지금 박준희 씨 이슈 같은 경우는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고 캐스팅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출연 예정작 중에 연습에 들어간 작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작진들에게 미치는 사실 그 파장도 좀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민폐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 작품에 동시에 출연 예정이었고 또 캐스팅이 변경되면서 일정도 변경됐고 중요한 건 이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공연에 이날 티켓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 팬들에게도 이게 상당한 실망감을 주는 사건임에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인 사생활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전호준 씨 그리고 이 지금 연이은 사생활 논란들이 며칠 간격으로 불거진 거란 말이에요. 네. 자칫하면 대중들이 정말 땀 흘리면서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들 전반, 뮤지컬계 전반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본인 사생활의 영역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생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K 컨텐츠에 또 전 세계인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우리 K 뮤지컬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만큼 본인 행동이 이 뮤지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게 좀 저는 제일 와닿는 것 같은데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K뮤지컬 첫 토니상 수상 한류 새 이정표입니다. 앞서 뮤지컬 배우들의 좀 안타까운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또 K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저력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 전해드릴 텐데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의 연극 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상이죠.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을 포함해서 6관왕을 차지하며 K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게 정말 듣기만 해도 저는 사실 뮤지컬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소식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또 작사, 작곡상, 연출상, 나무주연상, 무대 디자인상 6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석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올해 토니상 최다 수상작이 바로 우리 작품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성과, 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K뮤지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세계 공연 예술계 한국 창작 뮤지컬의 위상을 크게 높인 일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큰 쾌거라고 한다면 한국 뮤지컬계에선 이른바 윌휴 콤비라고 불리거든요. 박천유 작가 그리고 윌 에런슨 작곡가 콤비가 토니상 메인 부분인 작품상, 각본상 그리고 작사 작곡상, 음악상이죠. 이 후보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서 낭보를 전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한국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 그리고 일테노레를 만든 사람들인데요. 사실 이 어쩌면 해피엔딩을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비유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만큼 그 이상으로 대단한 사건이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팝의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BTS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뿐만 아니라 그래미 노미네이트에 됐죠. 그리고 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수상을 하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또 우리 작가 한강 작가가 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자꾸 들으니까 어깨가 자꾸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토니상 네. 수상까지 해서 K 컨텐츠 전 분야에서 지금 저력을 뽐내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입증된 뭐 정말 획기적인 사안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해피엔딩 이거 어떤 뮤지컬인지 그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뮤지컬인가요? 가까운 미래의 서울이 배경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형 헬퍼봇이죠. 올리버와 클레어가 외롭게 살아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인데요. 둘은 처음엔 서툴고 티격태격하지만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겁니다. 하지만 로봇 수명이 다해가죠. 결국 서로의 기억을 지우기로 선택을 하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다시 운명처럼 만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고요.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의 경계에선 여운을 남깁니다. 로봇의 시선을 통해서 관계, 사랑, 이별, 존재의 의미 같은 인간의 삶과 감정을 섬세하게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로봇과 인간이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내에서 초연된 이런 완성 작품이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해서 토니상을 수상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또 이 매력을 끌었을까요? 일단 소재가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미래의 서울이 배경이고 또 인간을 돕는 로봇들의 사랑과 이별을 그리고 있는 작품 자체가 상당히 신선한 소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인간의 감정과 존재 이유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감정과 로봇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력을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시의성에 맞닿아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좀 고민하는 인간이랑 그렇죠.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과 AI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있잖아요. AI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각본이 좋고 또 음악이 좋았다는 거. 사실 뮤지컬에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것이 시너지를 냈다라는 또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브로드웨이 진출한 이후에 무대 전반적인 것들, 무대 디자인이라든지 연출 또 배우들의 연기에서 크게 호평을 받으면서 작품상 같은 주요 부분을 석권하게 된 겁니다. 기존 브로드웨이 뮤지컬 문법하고는 차별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컸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 어떤 독특한 매력과 보편성의 확보 자체가 이번에 최다 이 수학 여러 부문에 6개나 되는 상을 거머쥐는데 동력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보편적이면서도 뭔가 독창성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어려운 그런 과제를 잘 이렇게 수행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토종 한국 뮤지컬이 그것도 소극장에서 출발한 뮤지컬이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최다 이 수상의 영예를 얻는다? 아마도 뮤지컬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하셨을 네. 거예요. 엄청난 상상이 현실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토니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위에 대한 개츠비가 처음으로 토니상에서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프로듀서가 오디 뮤지컬 컴퍼니의 신춘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프로듀서로서 역량을 발휘했을 때 토니상 수상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순수 토종 창작자가 만든 작품으로 토니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걸 결국 해낸 거고요.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에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지금 할리우드 작품을 봐도 그렇고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을 봐도 그런 게 신선한 소재 작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창작 작품을 찾기가 어렵다는 건 그만큼 창작 작품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게 뭐 웹툰이라든지 어떤 원작이 따로 있고 그것을 새롭게 이렇게 좀 가공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원작이 있는 작품을 가공하는 이유는 원작이라는 건 이미 대중의 평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이제 좀 검증이 된 작품들을. 그렇죠. 웹툰도 대중들이 이 웹툰 너무너무 재밌어요 라고 이미 반응이 나온 작품들이에요. 그런 작품들을 무대화 시키든지 아니면 스크린화 시켜서 맞아요. 영화화 시키는데 그런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 토종 창작.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토종 작품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청신호를 켜준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말 준비를 했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작품 개발 단계부터 한국어 대본과 영어 대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 미국 진출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소극장 작품을 난 미국에 진출할 거야 이렇게 꿈꾸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천유 작가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거를 좀 뭐 대놓고는 얘기 못했지만 좀 비웃거나 좀 이 소극장에서 이 뮤지컬이 거기까지 간다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낼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광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2016년에 300석 규모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올려진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또 뉴욕에서 2016년에 낭독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토니상 수상 프로듀서인 제프리 리처즈와 연이 맞닿게 됐습니다. 오랜 작품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 10월 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벨라스코 극장 1000석 정도의 규모의 극장입니다. 정식 공연으로 개막을 했고요. 처음에 티켓 매출이 30만 달러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개막 첫 주에 46만 달러가 됐고요. 지금은 100만 달러 규모를 넘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빈좌석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객석 점유율이 93%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이 흥행력과 어떤 대중성,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면 보통의 경우 대학로에서도 이제 오픈런으로 진행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폐막일 정해지지 않고 작품을 계속해서 공연하는 건데 이 작품 역시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오픈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토니상 극본상 및 작사 작곡상을 받은 박천유 작가의 또 수상 소감도 굉장히 좀 이색적이던데요. 이 감성이 어우러진 용광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밝혔죠. 한국의 인디팝과 미국 재즈, 현대 클래식 음악, 전통적인 브로드웨이를 융합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감성이 어우러진 멜팅팟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 생각도 합니다. 사실 장르 하나를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모든 장르를 융합하려면 그 모든 장르를 각각 공부해서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작업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섞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질감이 다- 느껴지면 안 그냥 되죠. 다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감성과 장르가 하나로 잘 녹아들게 만든 제주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성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 정서가 조화롭게 섞인 창작 뮤지컬이라는 걸 본인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대학로에서 제가 연기를 하신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감격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더욱더 감격을 넘어 감동이라고 생각을 한 게 소극장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간다고도 물음표지만 거기서 인정을 받고 토니상 6개를 받는다고? 이건 사실 정말 제가 무대에 섰을 땐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현실이 돼서 너무나 기쁜데 중요한 건 지금 대학로의 소극장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네, 네네. 문을 닫고 있는 소극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임대료가 상승하고 또 건물주가 재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가통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창작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창작 의욕을 펼칠 만한 공간이 지금 없다는 대학로의 아우성 섞인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몇 년 안에 대학로 소극장 생태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관객들도 대부분 대형 뮤지컬, 화려한 맞아요. 쇼 뮤지컬을 보려고 하지 소극장 뮤지컬의 어떤 아기자기한 재미를 찾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시민들의 문화 다양성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제2의 토니상 수상, 제3의 토니상 수상 작품이 우리 소극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재빨리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참 어렵고 좀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좀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뉴스픽스 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BTS 드디어 완전체 K-팝 시장 또 요동칠까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 다 굉장히 좀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소식인데요.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이번 달에 이제 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끝내고 팬들 곁으로 돌아오는데 이 순간 정말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RM과 B
오늘 이미 전역을 했죠. 네. 네, 전역했고요. 두 사람이 2023년 12월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 자랑스럽게 오늘 전역을 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이 BTS 노래를 부르면서 멤버 RM과 B의 전역을 축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 또 두 사람이 전역을 합니다. 지민과 정국이 만기 네. 전역을 하게 되는 거죠. 슈가는 21일 소집 해제되면서 멤버 전원이 이번 달이면 군복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덤과 음악 업계 이목이 다시 BTS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이브 주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제 30만 2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네.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하이브 주가를 살펴보니까 이보다 더 올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그 기대감이 좀 그렇죠.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주주들에게 BTS 멤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만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BTS가 열 새로운 챕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탄소년단 이렇게 군백기가 좀 무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사실 그 군대에 가 있었지만 각자 이렇게 좀 솔로곡들로 또 팬들이라든지 이 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 달래줬던 것 같아요. 군백기를 사실 전혀 느낄 수가 네, 없었죠. 입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군백기를 없애자는 취지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어떤 주요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지금의 이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 역시 이런 군백기 형식의 전략이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저렇게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민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에 발매한 솔로곡이죠. Like Crazy로 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게 이제 차트 데뷔 동시에 1위를 거머쥔 역대 66번째 기록입니다.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정국도 2023년 7월에 솔로 싱글 세븐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민과 마찬가지로 차트 진입 동시에 1위를 차지하면서 군대에 있는데도 차트 1위를. 그렇죠. 야. 본인들은 활동하지 못했는데 음반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네. 1위를 차지한 겁니다. 현재도 뭐 BTS의 어떤 빌보드 내 입지 유효하죠. 지민의 경우 솔로 2집 이후라는 곡이 글로벌 200에서 84위를 기록하면서 무려 54주 동안 차트인 중이고요. 또 전국의 세븐 역시 140위에 랭크돼 있는데 97주 동안 차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팬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 완전체로 이제 컴백 준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전에 좀 완전체를 직접 만나볼 수 없을까 이런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사실 이번 주 13일과 14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J-Hope이 콘서트를 네.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완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슈가의 소집 해제가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체를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대신에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이전에 사실 네 사람이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제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람이 깜짝 이벤트로 무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깜짝 이벤트라고 하니까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완전체로 이제 곧 모이게 될 방탄소년단, 앞으로 이제 또다시 K-팝 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이제 보시나요? 일단 BTS의 전역이라고 한다면 뭐 하이브와 하이브의 주주들이 가장 먼저 기다렸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이브의 악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뭔가 희소식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 악재들을 모두 희석시킬 만한 가장 큰 이슈가 BTS 멤버들의 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K-팝 시장의 제도약을 이끌 핵심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번의 새 역사를 쓸 가능성 업계에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뭐 팬덤의 결집력, 팬덤의 의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아미의 사실 결집력 하면은 뭐 글로벌한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BTS 멤버들이 없을 때도 BTS가 데뷔한 6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한 페스타를 열었고 페스타에서 뭐 2023년 같은 경우는
40만 명이 왔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아미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정도니까 이들이 완전체의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그 파워라는 건 더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K-팝 시장을 보면 남자 아이돌보다는 여자 아이돌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오, 네. 근데 아마도 이 BTS가 복귀하고 나면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을 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 음반을 냈고 그 음반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리고 무대를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감을 잃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너지로 인해서 좋은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요한 건 군복무를 모든 멤버들이 다 마무리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까지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실하게 이 군 복무까지 마치고 돌아온 BTS. 다시 한번 그 모두 결집한 그 모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